네, 오늘 영상은 현장 영상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제가 미리 사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카톡 받으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2시니까 뜨겠습니다. 그 강의와 지금 강의가 거의 똑같겠죠. 똑같긴 한데 또 현장에서 하는 현장만의 맛이 있어서 조금 다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염려스러워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서 제가 아까 우리 동호미 권사님한테 무슨 단어를 좀 여쭤봤어요. 오늘 이 시민권하고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브라질에 생활을 하려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또 제 주소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시민권과 영주권 이런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안 해놨습니다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으세요? 자, 시민권하고 영주권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시민권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시민권 안 하고 주민등록증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기는 하잖아요. 저의 이야기로 하면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이죠. 그럼 영주권은 제가 브라질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지고 있지만 브라질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여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권 여기는 없습니다. 투표권은요? 투표권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러시는 분 안 계시네요. 될 일이 없겠지만 자격은 갖고 있어요. 그죠?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격 갖고 계세요. 여기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서울에 살든 대전에 살든 광주에 살든 부산에 살든 이주의 권리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살든지 되죠. 여기는요, 여기도 있습니다. 딱 이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다. 사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네요. 양쪽 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즉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로마 시민권이 없다고 하면 그가 여권도 없고요. 투표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공직에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는 이중 여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중 국적. 하기는 하지만 제한이 있지요. 어떤 제한이 있는 줄 아세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여자는 문제가 없으세요. 남자는 18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우리나라에 와서 18세가 되어서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가면 이중 여권이 됩니다. 군대를 안 가면 이것도 아마 이중 여권이 남자는 허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뀐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신 분들, 외국에서 살다 외국 여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살겠다 그러면 이중 여권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됩니다. 우리나라가 병역법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이중 여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 있다. 백인에게 태어났다.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브라질 사람이 와서 여기서 얘를 낳았어요. 브라질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브라질 사람이죠. 그러면 바꿔볼게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그럼 브라질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은요, 거기도 브라질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와서 아이를 낳아도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라에 국적을 부여할 때,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 미국 시민권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주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속인주의라고 말합니다. 속인주의.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낳았든지 간에 한국 사람이라고 등록을 하면 주어지는데, 이거는 등록해야지 주어지는 거고요. 미국은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대부분의 나라는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브라질에 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브라질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이중 여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들은요, 등록하면 주어지고 등록 안 하면 안 주어집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 뭐 이렇게 제 손주뻘 되는 손주 되는 애들도 거기서 등록하면 한국 여권이 주어지고 등록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나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군대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아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인들이 2세, 3세 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한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너네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이렇게 튕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만 살면서 그게 느낌을 잘 모르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그 사모님이 브라질 분이세요. 근데 브라질의 유명한 집안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김치도 담고 다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신 건 아닌데 거기에서 생활을 하셔서 결혼하시고 브라질의 유명한 가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축구선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요즘에 축구팀 중에 제일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스포츠 뉴스 안 보시나요? 메시가 옮겨간 데 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예,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아시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잘 모르겠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박주영 선수가 갈 뻔했던 곳입니다. 거기를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아스날에서 오라 그러니까 갔다가 뛰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가장 돈 많고 제일 잘 나가는 데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거기에 지금 유명한 선수 다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리 생제르맹의 수석 코치가 이 선교사님 사위입니다. 이화평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 선교사님의 사위인데 이 사위가 브라질 사람이에요. 모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위인데 브라질 국가대표는 못 되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태리 사람이에요. 조사해서 이태리 국적을 부여해서 이태리 대표팀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이태리의 유명한 팀들은 뭐 다 뛰었어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은퇴하고 지금 코치로 가 있어요. 괜찮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딸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국적이 어딜까요? 복잡하죠? 엄마 아빠는 낳기는 브라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태리 국적도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태어난 데가 이태리인지 아니면 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이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메시급으로 한다고 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못해도 25%는 한국 피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예를 들면 축구 이야기지만 축구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요, 한국 여권을 안 가진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만 받아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죽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는 주민등록이 죽어요. 여권은 한국 여권인데 주민등록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해외에 있는 수많은 2세, 3세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 3세대 있잖아요. 3세, 4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국적을 어디까지만 부여하냐면 3세대까지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4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고려인들이 가끔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신 분들이 보통 3대예요. 3세대면 이분들은 국적을 줘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너는 한국 사람 하니까 나가 그러고 내쫓아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립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고려인으로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조금 열리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권에도 우리나라가 군대 문제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폐쇄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많은 우리의 그 자원이라고 할까요? 유명한 이런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있어서 참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약간 곁다리로 갔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투표의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는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지요. 여러분은 투표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 한 사람의 투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근데 투표를 하고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라질에서 생활하지만 저한테는 투표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말뿐이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다면 그래도 한 표를 보태고 한 표가 보태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잃어보십시다.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요. 내가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을 가졌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투표를 하고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 권리가 있죠. 명예 권리는 시민권 관련 또는 공적 직무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별로 제 아내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큰아이가 변호사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법이 다르긴 합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더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경찰서장 그리고 검사,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 2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됩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서장 누가 제일 힘이 셀까요?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셉니까? 검사가 제일 세요.
왜냐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에는 검사는 딱 기소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사는 막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여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들어보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경찰서 가가지고 이거 좀 줘봐 저거 좀 줘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수그린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아이가 한국 사람입니까? 브라질 사람입니까? 네? 중국 사람이요? 저희 큰아이가요, 한국 여권일까요? 브라질 여권일까요? 아니, 한국 여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공적인 직무예요. 그래서 공무원까지라고 보십시다. 뭐 여기도 공무원이지만요. 여기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전혀 못 갑니다. 가려면 시민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공무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브라질에 가서 처음 살았던 집에서 10년을 살았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좀 큰 평수에 살았습니다. 큰 평수면 몇 평 정도 살았을까요? 100평이요? 그냥 아파트인데요. 100평까지는 너무 크고요. 한 70평 되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한국처럼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요. 아파트가 70년 된 아파트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봤어요. 그럴 때는 평소에 인사 안 하던 유대인 남자와 여자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니, 베일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수술했는데 오늘 안식일이라 약을 못 먹는데요. 내일까지. 그래서 얼음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냉장고에서 꺼내면 되지 그랬더니 냉장고 문을 못 연대요. 왜 못 열까요? 안식일에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꺼져 있는 불이 어떻게 돼요? 켜지잖아요. 그럼 죽은 거 살리잖아요. 또 닫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리는 거 죽이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 그다음부터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한번 도와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그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직업이 뭐냐 도대체. 맨날 집에 있는 거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물어봤더니 경찰이랍니다. 경찰. 유대인이면서 그 다음에 브라질 사람인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권도 갖고 있고 브라질의 여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경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허락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만이 아니라 안 태어나더라도요.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이중 여권을 갖겠다고 열리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여권으로 말미암아 취업의 제한을 받지요. 만일에 허락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속 좁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이에요. 그러면 로마 여권을 가졌다,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면 바울이 스페인을 가서 살든 영국 가서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만 태어났는데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피지배 계급이 되는 겁니다. 지배 계급이 아니라 노예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공직에 나갈 수 있나요? 다 제한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몇 위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권 파워. 10위 안에는 들기는 합니다. 세계 3위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2위였는데 한 단계 떨어졌네요. 1등이 어딜까요? 일본. 아마 우리나라가 잡겠죠. 일본은 뭐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는데 일본이 1등입니다. 2등은 싱가포르,
3등은 우리나라와 독일입니다. 무비자로 3개월 동안 갈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권 파워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이렇게 못 갑니다.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브라질에 있으면서 제 은사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은사님은 한국 분이세요. 사모님도 한국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자세요.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미군 대령 출신이세요. 그런데 딸도 미국에서 나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브라질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수님은 비자를 안 받고 한국 여권이니까 오셔요. 그래서 비자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비자 받으려면 뭐가 들어가요?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돈이 들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들 특강을 하러 오시는데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이렇게 공부를 하신 자기 따님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 여권이에요. 아무런 정보 없이 브라질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거기 있다가 너 가. 그래서 갔어요. 이게 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시면 여러분 남미 국가 대부분 다 갑니다. 브라질 3개월, 연장하면 6개월까지도 됩니다. 말만 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연장하겠다고 하면 돼요. 아르헨티나도 그렇습니다. 파라과이도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갔는데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목사님이 강의하러 딱 오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광산대. 갔더니 현장에서 비자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현장 비자.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죠. 우리는 돈 안 내고 그냥 들어가는데 미국 사람은 들어올 때 돈 내고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를.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최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이스라엘 가도 괜찮습니다. 시리아 가도 괜찮고요. 이란 가도 괜찮아요. 근데 미국 여권을 이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면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미국하고 관계 나쁜 나라는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하고 사이가 좋아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침략하고 싸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잘 챙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권을 잃어버렸다. 누가 도둑질에 가서 이걸 쓴다 그러면 얼마요? 전에 뉴스에 보니까 1,000만 원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행 가시게 되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냐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얼마나 유익한지 지금도 이렇게 편한데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지배계층이에요. 그리고 비시민권자들은 전부 다 피지배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제약이 많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주의 권리, 그 위에 사업 권리가 있네요. 사업 권리,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사업 권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사업 권리가 있을까요? 공산주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의 공산주의는 좀 다른 상황이 됐지만 원래 배급주의잖아요. 그 직업도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피지배 계층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제국주의 시대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로마 시민권자가 볼 때 이거 하면 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 자기가 먼저 선점하면 돼요. 그런데 피지배 계층은 봤어요. 알았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권한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주 권리. 로마의 정치력이 미치는 곳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무죄 추종의 원칙에 적용을 받음. 자, 이주 권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북한은 이주 권리가 있습니까? 북한. 안 가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북한은 이주 권리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주 권리가 없어요. 자유국가에서는 이주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지요. 그런데 로마 시대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주 권리가 아무에게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에베소에 살고 다음에 아테네에 살래, 로마 시민권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지배 계층, 원래 아테네에서 태어난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이주의 권리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권리죠. 자, 그리고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 여러분, 이주 권리를 이렇게만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 본 적은 없으시죠? 저는 비슷한 거는 있습니다. 군대에 갇힌 거. 군대가 어찌 보면 감옥이더라고요. 군대 가셨던 분들, 장교나 하사관으로 오래 계셨던 분들 말고요. 딱 병만 하셨던 분들, 뭐가 제일 답답하시던가요? 내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퇴근이라는 게 없죠. 거기서 잠을 자더라도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거기서 먹고 싸고 놀고 다 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근데 나한테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남자들은 3년 동안 감옥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울고 먹고 살잖아요, 남자들이. 말 끝나면 꼭 뭘로 끝나요? 군대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억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권리와 관련되어지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데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오늘 성경 읽었던 빌립보에서 채찍 맞았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왜 로마 시민권자를 법적으로 심판하지도 않고 채찍을 먼저 때리느냐. 제가 지난주에 강의로 말씀드렸나요? 설교 때 말씀을 드렸나요? 수요일 날이었나요? 수요일 날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채찍으로 안 때리지요? 그죠? 우리나라는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근데 브라질 갔더니 지금은 브라질은 부모도 체벌 금지입니다. 부모가 체벌하면 아이가 경찰 신고하면 그냥 잡아가 버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체벌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매로 때리니까 브라질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니네 너무 나쁘대요. 왜 나쁘다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사람을 막대기로 때리느냐요? 사람이면 채찍으로 때려야지 어떻게 막대기로 때리냐는 거예요. 소나 개나 돼지를 때릴 때 막대기로 때린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 할 때 목동이 들고 있는 게 막대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제가 다윗을 설교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막대기 들고 나가잖아요. 돌팔매라로. 그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무슨 개인 줄 알고 네가 이래요. 그랬더니 사실 그 안에 그래 너 개 맞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너를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즉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찍은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옛날 연속극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딸내미를 때리는데 화가 나니까 딱 혁대를 풀어요. 그리고 버클 쪽으로는 안 때리고 혁대를 해서 자기 손목에다 감더니 그걸로 때립니다. 등짝을.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막대기로 맞느니 난 막대기로 맞고 말지 나는 저걸로는 안 맞겠다.
여러분 뭐가 더 아파요? 채찍이 더 아프죠. 말로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에서는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지만 개, 돼지는 막대기로 때린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그 채찍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봐보세요. 먼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판결을 받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일단 때리고 봐요. 일단 때리고 보는 겁니다. 이게 당시 문화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일단 때리고 봐요. 그럼 없는 죄도 불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경우라도 채찍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권리죠. 그리고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하죠. 바울이 사형 선고로 순교당하셨거든요. 반역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무슨 반역죄냐?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황제가 왕이 아닙니다. 이게 반역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왕국가에서 살지 않잖아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왕국가잖아요. 그죠? 일본하고 영국은 지금도 왕국가입니다. 왕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왕을 부정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은 물론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16세기에 우리 젊은 아이들은 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런데 바로 이 전을 가리켜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 전에는 교황이 왕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이후에는 바꿔지는 게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왕은 곧 법이다. 왕은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왕에게는 절대 불가침의 그 권한이 있다라고 서양사회가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짐은 곧 국가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짐은 곧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누구냐? 왕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국가가 뭡니까? 국가는 국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떤 게 남아있냐면 왕정과 독재했던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국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으면 국가라는 개념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주님이라고 말씀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면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집 내줬던 첫 번째 사람. 실질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이세요. 모였을 때 교회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를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결국 누가 힘을 갖고 있는 거냐? 교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나쁘게 쓰면 안 됩니다.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민중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데모할 때 쓰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당시에 성직자들이 교황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민중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민중의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지 당신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프로테스트한다, 데모한다라는 뜻이에요. 항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목리 부리는 거 말고요.
목 부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못된 권력,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한다.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 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았죠. 특히 피지배 계급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노비에게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까? 관가에 끌려가 재판을 없어요. 그냥 집에 주인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에게는 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최종 누구에게까지?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세금 감면의 특전을 가진, 여러분 인두세와 통행세 아세요? 인두세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보니까 저희 집에 제 이름으로 갑자기 이렇게 주민세를 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인두세입니다. 일종의. 무조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과거에 중세시대 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까? 곰곰이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집에 그 나라는 이렇게 뼈쪽에서 높아요, 집이. 그래서 커튼이 길어요. 커튼 길이대로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커튼 길이대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커튼도 보면 그냥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그때 생긴 겁니다. 요건 없애버리고요. 짧게 하면 세금이 짧은 거예요. 우리 요거 길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위에 그 덮개처럼 생겨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방법은 온갖 방법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가 했던 일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전부 다 돌을 갖다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가보니까 저는 많이 가면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게가 마차에서 성경 읽다가 빌립을 만나잖아요. 그죠? 마차가 참 편안해갖고 성경이 잘 보였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차에 쿠션이 있을까요? 마차예요. 쿠션 없어요. 오늘날 같이 좋은 차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스팔트를 깔았다고 하면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돌하고 돌을 하면 중간에 흙이 있고 조금씩 틈새기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쿵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쿠션이 생기려면 스프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때 스프링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깔아놨는데 왜 깔아놨느냐면요. 여러분 그냥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가 오면 패이잖아요. 진흙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차 바퀴가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군대 이동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길 자체도 로마가 길을 만들기 전에 전부 다 오솔길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길을 대대적으로 닦습니다.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차 2대가 지금 보면 2차선 도로보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도로를 내놨어요.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도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노예를 데려다가 깔기는 깔았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깔아놨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써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딱 앉아가지고 야 니네 우리가 이거 깔아놨으니까 니네 이용하려고 하지 돈 내. 저 로마 시민권인데 그래 너 통과. 이건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비자라고 하는 제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무비자니까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물론 미국은 내더라고요. 미국은 무비자라고 해도 완전 무비자가 아니라서 미리 등록해서 뭘 해야 되니까 그 돈이 좀 들어가요.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갈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여권 들고 그냥 가면 돼요. 통행세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가면 꼭 뭐를 내요? 통행세를 내는 겁니다. 그게 비자예요. 오늘날의 비자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는 면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곳을 사도 바울이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통행스 다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행세도 여러분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어도 군대에 있고 힘 있는 놈이 지 마음대로 받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보니까 땅을 팔아놓고 길을 안 내놔줬어요. 그래놓고 길을 내놓으면 꼭 뭐라 그래요? 길세 내라 그러잖아요. 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참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지요. 3번이네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 우리 같이 빌립보에서 같이 뒷몇 페이지 읽으실까요? 뒷페이지입니다. 시작.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감옥에 갇혀 있었음. 조용히 내보내려 함. 복음이 사교 집단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자 함. 네, 잠깐만 보세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이 여종을 귀신에서 노인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돈을 못 벌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고소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별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인데 니네가 불법 감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느냐? 바울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밀교, 사교, 이단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전한 거는 그런 거 아니야. 나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내가 전하는 건 떳떳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실까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위해를 하고 소란을 일으킴으로 천부장이 소란 방지를 위해서 나를 구금함.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 마지막 사역을 다 3차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딱 잡아요. 그러면서 야, 너 나쁜 놈이지? 감옥에 가두니까 아니거든.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천부장이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하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미국 여권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여권도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나면서부터 여권하고요. 나중 여권하고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지 안 적혀져 있죠. 그냥 우리나라 여권 쭉 써주면 끝나요. 그런데 미국 여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그러니까 여권을 보면서 미국 출생이면 순수한 미국 사람, 그리고 나중에 저희처럼 가서 미국 여권으로 바꾼 사람은 대한민국 대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있어요? 없을까요? 차별이 생기지요. 이 사람 나중에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천부장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 딱 내놨는데 1등 국민이 아니라 너는 2등. 왜냐하면 너는 산 사람이잖아. 이제 이주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 사람은 순수 로마 시민인. 이렇게 딱 규정 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나의 무죄를 알았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연금 상태로 둠. 하나님의 복음을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전하고자 함. 전 세계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파리는 안 가봤는데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만 봤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 서양은 대부분이 그래요. 뭐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도시가 생기면 도시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긴가요? 그냥 원칙이 없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양을 나가면 항상 나선형입니다. 도시가. 왜 그러냐면 항상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교회당이 있습니다. 교회당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근처에 법원, 시청 뭐 이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퍼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려면 가운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센트로라고 합니다. 센터라는 말을 센트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데 영어 보면 센트리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한 중심, 모든 일의 행정과 법과 이런 것들의 관료의 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것의 최고의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고 뭐가 필요하면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거는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안 되고요.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로만 봐보세요. 옛날로만 보면 여러분 호적등본 띄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호적등본 못 띄셨을 텐데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을 가셔야 되지 않으셨어요? 결혼관계증명서인가요? 아니요. 그 전에는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도와드려 봐서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행정서사 일을 하셨는데 아마 그게 결혼관계증명서인지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 안 됐고요. 이거는 구청에서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 혼인신고 어디서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되나요 지금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동사무소에서 안 됐어요. 구청 가서 신고하셨어야 돼요. 아마 저보다 다 연배들이 많으셔서 다 그러셨을 텐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에서 가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띄려면은요, 구청을 갔어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보다 잘하냐,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목회 어느 교회에 이렇게 노예 이거할 때,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걸 띄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지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아무 데서나 옛날에는 띄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호적 등본 돼 있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울에 호적이 있게 되면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띄어갖고 와서 갖다 줘야 돼요. 너무 옛날 꽃날 같은데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바뀐 거가 언제부터 바뀌어졌냐면요. 문민정부가 되면서부터 전자정부가 되면서 그때부터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서류를 띄려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려운 서류, 까다로운 서류일수록 중앙으로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설명이 쉬울까요? 지금 제 사모만 지금 이제 브라질 갔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드디어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근데 원래 저도 갔어야 되는데 저는 영주권을 작년에 먼저 했어요. 영주권을 저희 가족이 4사람을 넣었는데 제 아내만 1년 뒤에 나오는 바람에 제 아내만 떨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이렇게 그런 유효기간이 좀 달라져 버렸어요. 얘네들이 왜 법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아내가 가서 지금 하고 인터뷰하고 뭐하고 지금 하고 이제 오는데요. 영주권을 해서 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가서만 찾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위임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임장을 써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 딱 첨부해서 인집해서 아이를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찾으러 갔더니 안 된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고 봤더니 우리 작은아이가 해줬는데 번호 하나가 틀린 거예요. 번호 하나가. 그러면 등기소에서 저한테 원본하고 똑같아 할 때 안 해줬으면 확인해보고 이거 틀린데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고쳤으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네가 인지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연방경찰서 가서 찾으러 갔더니 야 이거 번호 다른데? 이거 못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브라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영주권이 없으니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임장을 다시 쓰면 되죠. 근데 위임장을 그냥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임장을 쓰고 찾고 하는데 제가 서울을 2번이나 올라갔다 왔어요. 대사관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거 신청하느라고 갔다 오고요. 그 다음날 나온대요. 그 다음날 와서 찾아가래요. 그 몇 분이나 걸린다고요. 다 했으면 그냥 그날 좀 주면 좋겠구만. 그 다음날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돈이 얼마입니까? 또 시간이 어떻습니까?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또 대사관이 대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서울의 청와대 옆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브라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좀 글자가 많아서 어려운데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부활하심을 듣고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형성함.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함. 로마서. 영적인 은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나누고자 함. 복음의 핵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고 싶어함. 구원받는 유일한 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결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율법이나 세상의 육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도록 하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을 삼고자 함. 미결수로서 가택연금 상태가 됨. 2년여 동안 황제의 측근에게까지 복음을 전함.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희망함.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그 가이사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로 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고 네로에게 사형원대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네로 이야기는 많이 아시잖아요.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를 읽어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귀한 일로 쓰신다. 자신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자격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다. 그러므로 결코 매일 주어지는 삶의 과정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자기가 그걸 복음을 위해서 쓰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그걸 쓰시더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맨날 이것만 하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세요. 여러분 나는 밥 짓기밖에 못해 뭐 이러면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밥 짓는 일로 쓰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브라질에서 우리 오기곤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파볼지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 판자촌 그 중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을 얻어서 못 사는 아이들, 학교도 잘 못 가는 애들을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모르는 분이 와 계세요. 근데 포를 하는 줄 알았더니 포르투갈어 하나도 못하세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선교하러 오셨대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선교더라고요.
그들에게 마음껏, 그러니까 선교사님 내외분이 맨날 사모님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다가 언어도 잘하세요. 누가 와서 그걸 도와주니까 자기는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협력해서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난 쓸 거 없는데요. 너 지금까지 했던 거 쓸래? 하나님은 그러실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언제 어떻게 쓰실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달란트를 유용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